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비문학 강의입니다.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 도자기에는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아름다움 여러분 느끼십니까? 선생님 나이가 되니까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을 보든지 아니면 예술 작품을 보든지 그 아름다움이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아름다움은 잘 못 느끼시죠? 여러분 너무 무시한다고요? 네, 그렇다면 미안하고요. 근데 제가 애들 데리고 소풍 가보거나 체험학습 가보면 뭐 박물관 가보면 휙 그냥 돌아보고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가만히 보고 있는 학생은 드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치를 아는 게 또 우리 후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자기에는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도자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혹은 그것을 만든 장인의 예술 감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자기를 원하는 수요자가 있겠죠? 이 수요자의 요구 또는 그걸 만든 장인의 예술 감각,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자의 요구와 또는 장인들의 어떤 예술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 즉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문장이 구성되는 것을 우린 두 글자를 줄여서 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겠죠. 우리가 전 시간에 내용 전개 방식 12가지를 배웠죠. 정의, 비교, 대조, 예시, 분석, 분류, 지정, 서사, 과정, 인과, 인용, 묘사 이 12가지는 문장을 써내려가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인과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국어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했죠. 열심히 공부한다 원인, 좋은 성적이 나온다 결과. 이게 인과입니다. 도자기 가운데 고려청자는 매우 귀족적이며 장식적이다 했죠. 이 고려청자의 특징이죠. 고려청자 특징. 이요. 그 다음에 그 수요자가 왕실과 중앙귀족이었으므로 했죠. 그러니까 이 왕실과 중앙귀족은 고려청자의 향유층, 어려운 말로 향유층 뭐냐면 이 고려청자를 즐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유층이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뭐 롤 있고 뭐 또 배그도 있죠. 그 향유층은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겠죠. 이었으므로 도자기 형태와 문양에 그들의 취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되었죠. 아까 위에서 배웠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도자기가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실과 중앙귀족이 향유층이니까 수요자니까 결국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도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고려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청자는 귀족적이며 장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했죠. 이에 반해. 선생님은 이런 비문학 글을 읽으면서 이런 표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표지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해요. 표지판. 앞으로 이런 내용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고마운 아이들이죠. 근데 이 이에 반은 어떤 표지냐? 대조의 표지입니다. 대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고려청자와 이제 설명하게 될 분청사기가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내해주기 위해서 이해반해라는 표지가 쓰인 겁니다. 이해반해 말고도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있죠. 영어로는 but, however 있죠.
그 조선 분청사기는 왕실에서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계층, 왕실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게 아까 방금 말했던 어려운 말로 향유층, 쉬운 말로는 수요자인 거죠. 그래서 고려청자와 이 향유층이 좀 다르죠. 향유층이 더 폭넓죠. 폭넓다는 것은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수요층에 따라 도자 양식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로 분청사기는 일상생활 용기로 널리 사용되었으므로 순박하고 서민적이었다. 이것이 분청사기의 특징이죠. 아까 고려청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귀족적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비문을 읽어가면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을 자꾸 결부시키면서, 결부 너무 어려운가요?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이 글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글 읽는 학생들 보면 그냥 쭉 그냥 글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을 잘 안 생각하고 뒤의 내용만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이 글의 전체의 내용을 알기가 힘듭니다. 글은 하나의 유기체니까요. 유기체란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관련성을 가진 몸뚱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려청자 아름다움은 흔히 형태색, 문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되고 한다 했죠. 고려청자 아름다움은 형태도 아름답고 색도 아름답고 문양은 쉬운 말로 무늬이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청자가 아름답대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것을 종류로 나누는 거 있죠. 이것을 분류라고 해요. 정의, 비교, 대조, 예시, 분석, 분류에서 분류에 해당되죠. 분류.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되고 한다. 흐르는 듯한, 고려청자가 흐르는 듯한 형태의 유려함이었죠. 흐른데요, 흘러요. 이 형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자, 이런 흐르는 듯한, 이게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이 수사법을 배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사법은 시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수사법은요, 시에도 쓰이지만은 이렇게 비문학 글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수사법이 꼭 시에서만 쓰인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유법 쓰인다는 거, 즉 이 직유법을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하고 있어요? 고려청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고려청자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죠. 빛이 옷과 같은 했죠. 또 이것도 직유법입니다. 즉 색깔이 빛이 옷은 약간 푸르스름한 녹색이면서도 푸른색 같은 그걸 빛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색깔. 그래서 그런 어떤 빛깔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청자죠. 청자. 푸른 청자 써서 옷과 같은 했죠. 빛이 옷과 같은 빛에. 그리고 자연 소재를 얻은 문양과도 제가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문이라고 했죠. 문이가 그것이다. 귀족들 취향을 반영한 고려청자에는 세련된 곡선을 어떤 담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담겨있다. 여기에 학이 창공을 날아가는 모습과 같은 했죠. 이 같은이 있으니까 직유법.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제 선생님 어떤 것이 표현이 있으면 직유법인가요? 했죠. 직유법에는 네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양이니까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직유법입니다. 알겠죠? 즉 고려청자의 문의 이런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학을 가지고 왔죠. 문양이 신비한 빛색과 잘 어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문양이 어울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런데 했죠. 그럼 이것은 한계 표지입니다. 한계 표지라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표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이런 표지를 잘 여러분이 연구하면서 글을 읽으면 금방금방 비문학을 읽는 실력이 신장됩니다. 고려청자는 도공의 창조, 고려청자에는 도공의 창조적 개성미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런 도공의 창조적인 개성미가 안 드러났대요. 왜냐하면 고려청자는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여였죠. 관여. 이 관여는 뭐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마예요. 뭐 가마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 여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 옛날 조선시대 그 가마도 아니고요. 또 선생님 머리에 있는 가마도 아니고요. 이 가마는 뭐냐면 이 도자기를 빚는 곳이죠. 도자기를 빚는 장소인데 이 가마를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당연히 국가 간섭하겠죠. 그러면 도공들이 만들고 싶은 어떤 모습의, 모양의, 형태의, 문양의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적 개성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도 표지인데 지금부터 내가 앞의 내용에 대한 원인을 말해줄게 라는 거죠. 그럼 이런 원인 때문에 앞에 그런 결과, 즉 도공의 창조적인 개성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만들 뿐이니까요. 고려청자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는 관여에서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속에서 이름 없는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였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자, 이렇게 앞에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스스로가 호응하는 것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이라는 부사가 오면요 반드시 뭐뭐 때문이다 라는 서술로 봐야 돼요. 부사, 서술로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들 머리 아프죠. 그냥 이런 앞에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이런 말이 온다 하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부사어와 서술어 이런 것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려청자는 창조적 개성미가 전혀 없대요. 재미없어. 국가가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그에 비해 이제 분청사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 봅시다. 분청사기는 청자태토. 청자태토는 뭐냐면 어렵죠. 태토는 바탕흙이에요. 청자의 바탕이 되는 흙으로 빚은 몸체에 분을 바르듯이 했죠. 학생은 그랬죠.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이냐, 뭐뭐인 듯 해서 이것도 직일법이죠. 즉시 백토, 하얀 흙을 입힌 사기 그릇을 말하는 거죠. 분청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정. 학생이 세분형 전개 방식 12가지 말했죠. 정의, 비교, 대조. 여기서 정입니다. 어떤 제2상의 개념이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분청사기는 고려말 귀족이 몰락하고, 고려말에 귀족이 몰락은 뭐예요? 다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냥 몰락은 망했다 이겁니다. 지방은 중소지주였던 사대부, 성리학자가 등장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방은 중소지주, 사대부, 성리학자 너무 다 어려운 단어죠. 쉽게 말하면 지방의 주인이었던 사대부 성리학자는 유교를 공부했던 우리 한문자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사서 오경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학자들이에요.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대요. 이 분청사기가. 시기에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 분청사기가. 그러다가 점차 서민층에까지 쓰임이 확대되면서 형태도 매우 안정되고 튼튼하게 변해갔고 문양도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게 변해가게 되었다. 어때요? 아까 고려청자는 분명히 국가가 간섭하고 막 강력하게 막 규제하다 보니까 이 고려청자는 자유롭게 못 만든다고 했죠. 하지만 분청사기는 어때요? 안 그렇죠. 그냥 자유롭게 만들었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샘소원 뮤지컬. 그래서 아무튼 생뚱맞죠. 생각 때문에 형태도 매우 안정되고 튼튼하게 변해갔고 문양도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게 분해가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도공의 독창적 개성미, 아까 고르천자는 어떻다고요? 독창적 개성미가 없다고요. 개성미가 더해져 자유롭고 생동 넘치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또 나오네요. 왜냐하면 나오면 어떻다고요? 무조건 원인 말하는 문장이 뒤에 온다는 거죠. 앞에는 결과, 즉 창조적이었대요. 분청사기가 개성미가 넘쳤대요. 그 다음 원인, 왜? 이유가 나오겠죠. 분청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간 가마, 우리가 개인 가마, 개인이 소유한 가마인 민요에서, 아까 민요 반대가 뭐였죠? 관요였죠. 혹시 여러분 민요라고 하니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민요에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여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에 비해서 자유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드네요. 예. 근데 이제 분청사기를 설명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보세요. 분청사기, 조화, 소조, 논편병. 선생님 못 외우겠어요. 너무 길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대요. 도자기가, 분청사기가. 그럼 예시를 든 거죠. 예시. 예를 들어줄게요. 아무렇게나 그어나간 듯한 직유법. 경쾌한 선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작품 보면 어린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그림처럼 여기서 직유법 보이기도 하지만 이 분청사기의 어떤 무늬들이 무엇으로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과 독창적 개성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분청사기라니까요. 독창적 개성미가 엿보인다. 또한 이 표지 뭐예요? 또한 중요한 표지예요. 또한 내가 추가해줄게. 이 위에 금방 A씨로 든 작품이 얼마나 좋은지 추가해줄게, 첨가해줄게, 보태줄게, 더해줄게. 장인의 예술 감각과 창조적 조형 의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장인의 예술적인 감각, 너무나 예술만 넘친대요. 그리고 창조적 조형미, 의지, 조형, 어렵죠, 조형도. 조형 뭐냐면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형태 만들기. 그래서 창조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의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분청사기는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예술가의 자유로움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담겨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려청자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고려청자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분청사기에서는 고려청자가 갖는 깔끔하고 이지적인 느낌과는 다른 수도분화가, 자, 고려청자가 갖는 깔끔하고 이지적인 느낌과는 다른 애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대조하겠다는 거예요. 고려청자는 깔끔하고 이지적이었는데 분청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숭늉맛 같은 숭늉 알아요? 우리 물밥을 생각하면 돼요. 밥 먹고 나서 우리 소태에 보면 누룽지 게 있잖아요. 누룽지밀. 그게 숭늉이라는데 아마 숭늉맛 같은 구수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분청사기는. 분청사기 자유분방과 수도분화 속에서 고려청자는 또 다른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분청사기만의 매력인 거죠. 이 고려청자는 다른. 그래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관요는 관청에서 경영하던 가마예요. 이 관요 반대가 뭐라고요? 민요요. 그 다음 택토, 아까 말했죠? 바탕을 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은요, 이 도자기 중에서 무엇과 무엇?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이 두 개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각각의 어떤 매력이 있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조상님들은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많이 만들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